이재명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에 비어있던 헌법재판관 자리에 대통령목 후보자 2명을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는 김상환 전 대법관, 나머지 헌법재판관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발탁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임명이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구도가 진보 우위로 재편될 거란 전망들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맡게 된 김상환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보수 진영으로부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에 대법관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이력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상환 후보자는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대법관에 임명이 됐고요. 이후 법원 인사와 예산, 사법정책을 총괄하는 이 법원 행정처장까지 맡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핵심 인사로 꼽혀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지만 4년 전 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될 당시 논란이 되자 탈퇴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김상환, 오영준 두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히면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입니다.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김상환 후보자의 경우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될 때도 이 코드 인사다, 이런 지적과 함께 임명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던 인사입니다. 네, 지난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상환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해달라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을 하니까 당시 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는요,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후에도 2달 가까이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되는 등 잡음이 일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당 민주당의 찬성으로 대법관에 임명이 됐었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코드 인사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던 김상환 후보자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저를 제청하시고 임명을 국회에 동의해 주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과 저는 개인적 친분 관계는 없습니다. 동료 법관으로서 국제연구법연구의 활동과 그런 것들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보편적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전형적인 공식적인 우리 연구 모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물론 이제 김상환 후보자의 경우에요,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꼽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판사로 재직할 시절에도 헌법재판관으로 여러 차례 또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 헌법 전문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역량만 본다면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전혀 부족할 게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야권에서는 이제 이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지적을 하면서 편향성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것을 언급하며 헌재 장악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던 지난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에 참여했던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당시 이 대통령 재판에서 대법관 7명이 무죄 취지 다수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김 후보자는 무죄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대통령 개인의 과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가 삼권 분립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되는 건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결국 헌재를 이 대통령의 이중대로 만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 김 의원은 또 오영준 후보자 역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면서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방탄 인사가 헌재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여러 언론들이요, 이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결국 진보 우위 구도로 재편될 거다, 이런 분석 기사들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간 추진해온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야권은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여차하면 헌재로 법안들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비춰왔습니다. 결국 헌재가 향후 전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되풀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더더욱 이번 인사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당장 여권에서는요, 이 추진해왔던 헌법 84조, 바로 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위헌 여부를 따지는 이제 헌법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 김 후보자 등 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지명한 것이 바로 이런 헌법재판을 고려한 포석 아니겠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앞으로 이 대통령 임기 중인 2029년 3월과 4월에는요.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임기가 각각 끝납니다. 이 헌재의 진보 우위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단 이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을 해야 하는데, 특정 성향 법관으로 무게추가 쏠릴 경우에는 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문제 법안에 대해서 헌재가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김상환 후보자 본인은요,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다라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헌법재판소장으로 그렇게 보임이 될 김상환 후보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영준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한 사람은 이제 대법관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오영준 후보자는 현직 서울고법의 부장판사인데 모두가 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다, 이런 점에서 야권에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재판소가 진보 우위로 재편될 것이다,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요, 특히 이제 김상환 후보자의 경우에 지난번 대법관으로 임명될 때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다. 특히 위장 전입을 여러 차례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위장 전입을 여러 차례 하고서도 정작 판사로서 위장 전입 혐의로 기소가 된, 물론 그 혐의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요, 그 혐의가 함께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형을 내렸는데, 정작 자신은 그 판결을 내릴 때 이미 3차례나 위장 전입을 한 그런 전력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벌써 꺼집어내면서 과연 김상환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이 부분을 또 지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도덕적인 문제들도 제기가 될 것이고, 청문회를 하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념적인 성향이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인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누가 되느냐는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 지명 몫으로 2명의 진보 성향 판사를 이제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헌재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사법 개혁 측면의 역할도 있죠, 물론. 어떻게 뭐 검찰청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검찰총장 문제 때문에 헌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있는 어떤 재판 리스크, 네. 이것과 관련된 것도 있죠. 헌법 84조 해석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형사소송법에서 또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 국회를 통과하면은 이게 또 헌재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국민들이 보기에 중립적인 사람들이, 인물들이 거기에 포진을 했다면은 네. 그 결론에 좀 많이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념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포진을 해서 나중에 그 결론을 내리면은 네. 그 결론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좀 수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를 좀 남겼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이번에 후보로 거명됐던 인물이 있었죠. 이성엽 변호사. 네. 이성엽 변호사가 있었는데,
저거 그분이 이제 고사를 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안 고사를 했다고 했다고 하지만 네네. 일부에서는 또 그것이 이재명 만약에 해서 청문회를 하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또 나올까봐 알겠습니다. 된 것 아닌가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연결되는 이런 상황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헌법재판소의 다수의 재판관들을 보면 인권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보면서 진보 성향이나 보수 성향이나 똑같은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